자, 첫 시간 우리 박경리 기념관에 왔습니다. 잠깐 이 통영에서 저희가 달마트를 하게 된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리면, 제가 워낙 영화도 좋아하고 오페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 역작 가운데 하나인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슨 사기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제일 앞쪽에다가 제가 헌시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 시가 신동엽 시인의 눈동자라고 하는 시를 제가 헌시를 넣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과 관계되어 있는, 사기와 관계되어 있는 혹시 문학 작품이나 시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 늘 관심을 기울이다가 박경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현대문학에다가 기고를 하셨는데 시 3편을 기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2편이 사마천과 관계되어 있는 시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무덤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시비가 2개나 있습니다. 아예 그 중에 하나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시고, 또 하나는 옛날의 그 집이라고 하는 제법 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사마천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토지도 한번 쭉 뒤져봤더니 토지에는 딱 한 대목만 사마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연대 차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 작가께서 당신 작품에다가는 사마천 얘기를 길게 못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시 2편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평생을 사마천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창작하시는 분들이 늘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뭔가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박경리 작가께서 평생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19절을 놓고 봤을 때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삶에서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80세 생신 때 이 지역에 있는, 통영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하고 인터뷰할 때 박경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야 요즘 내가 한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남자가 사마천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통영에서 달마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먹던 차에 코로나가 계속 모든 걸 뒤로 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4월달 정말 좋은 달에 박경리 기념관에서 달마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런 장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이미 제가 다른 데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사마천을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제로 제 유튜브에 제법 긴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나라 작가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문정희 시인께서는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시도 쓰셨죠. 그렇죠? 그 밖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인 팝 아티스트 가운데 한 분이 백남준 선생 같은 분도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가운데 예술은 사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사기는 되게 예술을 사기꾼에다가 비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 실제로 백남준 선생의 그 언외에는, 그 말 속에는 사마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 사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파트 1에서 이처럼 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 사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2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노래를 2개나 가져왔는데 스피커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노래 꼭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서 Never Enough라고 하는 주제가가 있는데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제가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속에 와 닿았던 시하고 노래 가지고 콘서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 얘기 안 하고 노래만 틀어드리고 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는가 사연 같은 것들을 짤막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그 명성황후에 나오는 조수미 소프라노의 나 가거든이라고 하는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저는 그게 딱 사마천이었거든요. 슬퍼서 살아야 했고 뭐 슬퍼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 그 다음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를 알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사들 내용을 들으면서 이건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노래들을 제가 하나 둘씩 이렇게 모아보니까 한 12곡 정도 지금까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12곡을 한번 쭉 1시간 정도 들으면서 음악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최근에 제가 찾아낸 노래입니다. Never Enough라고 하는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옵니다. 이 노래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배우가 누구냐 그러면은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배우인데 가수로 잠깐 등장합니다. 길게 등장하지 않는데 진짜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입이 얼마나 가수하고 똑같은지. 실제로는 다른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것도 못 듣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늘 하는 사마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시를 영상으로 나가거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피커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2 가운데에서는 역사적으로 사마천을 존경했던 분들 이야기만 짧게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무덤을 최초로 정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3세기에 태어났죠. 태어난 연도는 확실하지 않은데 돌아가신 연도가 316년이니까 3세기에 태어났죠. 이분이 지금부터 이제 한 2000년 전 가까이 돼갑니다. 벌써 1800년이죠. 1800년 전에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정비한 사람입니다. 수경주라고 하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인문지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마천 무덤 앞에 사당이 있고 사당 앞에 비가 있다. 영가 4년인 310년에 하양태수 은제가 사마천의 문장을 흠모하고 그 공덕을 높이 평가하여 마침내 석실을 짓고 무덤을 짓고 비석을 세웠으며 측백나무도 심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그리고 오른쪽 요 그림이 되게 오래전에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의 모습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은 또 멀리서 다리에서, 고속도로 다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서 저렇게 보이고,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폐방을 지나서, 이거 고산앙지 폐방입니다. 고산앙지는 시경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인데, 사마천이 시경에 나오는 요 고산앙지라고 하는 대목을 인용을 해서 공자를 추앙하는 구절입니다. 고산앙지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높은 산은 우러러본다 라는 뜻입니다. 요 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유명한 담양에 가면 면왕정이라고 있죠. 그 면왕정이라고 하는 거, 면왕도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죠? 그게 면입니다. 하늘을 보려면 고개를 쳐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삶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고, 높은 산은 우러러본다라고 하고, 기경내강이라고 해서 큰 길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8글자를 사마천이 공자를 추앙하는 뜻에서 인용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사마천 사당으로 올라가는 길 앞에 사마천을 기리는 4글자로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마천 무덤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천의 문장이 크게 주목받을 시기는 당나라 때 왔습니다. 당나라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문화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시인들이나 학자들이나 문인들이 사마천 문장에 주목을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유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평화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체가 굉장히 초창기 때 화려해집니다. 막 꾸밈이 많고 번거로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지식인들이 자기 지식만 뽐내는 식으로 건반 번지르르한 문체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퇴폐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유하고 유정원이라고 하는 두 시인이 문체운동을 벌입니다. 문체개혁입니다. 그러면서 고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고문의 모범으로 사마천 사기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문체개혁의 표준으로 사기를 앞세운 사람으로서 한유하고 유정원이라고 하는 두 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천 사당에 가면은 침전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면은 사마천 상이 하나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마천 상입니다. 이게 송나라 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에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걸어 올라가는 돌, 바닥에 깔려있는 사마파라고 하는 이 돌도 되게 한 1000년이 넘은 돌이고, 바닥에. 요 소상도 이제 1000년이 됐죠. 1125년에 윤양이라고 하는 한성 헬령이 헌전하고 침전을 보수를 주관을 했는데 사마천 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마천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서 온 동네를 다 수소문한 끝에 사마천의 초상화를 가지고 있는 집 한 장을 딱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초상화를 바탕으로 해서 초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마천 부인이 유천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설화 속에 유천낭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이 사마천 부인의 작품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때 되면은, 민간 제사 때 되면은 항상 이 상의 그림을 가지고 뒤에 배경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사마천 실제 모습하고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남아있는 걸로 봐서. 윤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사마천 민간 제사 때, 마지막 민간 제사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 후손들입니다. 전부 다. 사마천 후손들이 할아버지 상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민간 제사가 2010년부터 국가제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제사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민간 제사 때 가면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를 준비를 합니다. 제사가 장엄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음식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깽가리 치고 놀아요. 그것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마천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초창기 때 드러내놓고 제사를 못 지냈습니다. 그래서 청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로 사당하고 무덤 청소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잽싸게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떠들었어요. 그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사마천 제사가 굉장히 흥미겨웠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면 처음부터 공연한다고 이렇게 옷을 입고 막 북치고 깽가리 치는 그 복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사 때 했습니다. 민간 제사로서는.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CCTV 인기 아나운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관을 하니까, 또 공연팀들이, 또 전문 공연팀들이 나와가지고 꼬맹이들 막 동원해가지고 예술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맥이 빠지죠. 뻔한 거죠, 스토리가 이제.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하고 관계되어 있어 원세조 쿠빌라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무덤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원나라 몽고족들의 빠오 또는 게르라고 하는 텐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중국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사마천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 고향이 섬서성 북쪽에 있단 말이죠. 동북쪽에. 그리고 산서성으로 넘어가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원 지역으로 들어오려면은 사마천 고향마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황하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황하 나루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쿠빌라이도 대도인 북경 쪽에서 산서성을 거쳐서 황하를 건너서 바로 건너면 바로 사마천 고향. 거기가 용문이죠. 용문이라는 곳입니다. 그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공부도 좋아했던 그런 제왕이었단 말이죠. 여기가 사마천 출신,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좀 방치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 이 무덤이 이렇게 방치가 돼서 되겠느냐? 다시 무덤을 조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성하는데 우리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몽고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이 8괴를 두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8괴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저 위에 측백나무가 씨가 뿌려져가지고 무덤 위에 측백나무가 5그루 자라요. 지금 몇 그루를 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게 돌이 다 터졌어요. 네, 8괴묘를 싸고 있는 저 돌들이 전부 다 깨져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2019년 제가 갔더니 2019년이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코로나 본격화되기 전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다 세멘트로 다 보수해놨어요. 이게 세면으로 보수했더라고요. 전면 재보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까지 뭐 국가재산으로 되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 측백나무 별명이 장원수입니다. 입시대 되면은 저기 와가지고 꽃을 바치고 사마천한테 합격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 고향인 섬서상 한성시의 별칭이 용문이잖아요. 등용문 아닙니까? 그죠? 등용문도 사실은 과거 급제하는 거잖아요. 장원 급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 입시 열기가 대단한 나라 쪽에서는 나중에 그 학부모들하고 해가지고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여기 가서 치상 드리면 아들 인례대학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면 될까 싶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용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원세조 쿠빌라이가 사마천 무덤을 재정비를 해주고 다른 침전이나 다른 건축물들도 재정비를 해줍니다. 거기에는 묘한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민족이라고 하는, 즉 한족 출신의 왕조들의 제왕들이나 통치자들은 사마천 사당관 무덤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자체가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나 때디 있는 사람들 몇몇에 해가지고 유지가 됐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나라 몽고족인 어느 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그런 컴플렉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줍니다. 이런 재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게 뭐냐면 청나라 때 와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사마천 사당관 무덤. 왜? 청나라하고 만주족. 만주족 입장에서는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민족들이 오히려 사마천 사당관 무덤을 계속해서 보수해주고 유지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마천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천 연구가 천수백 년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주목해보는 사람은 김성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씨예요 또. 청나라 때 사람인데요. 청나라 이제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로 넘어가는 그때 인물입니다. 사기에 관해서 90편이 넘는 논평을 남깁니다. 김성탄이. 근데 그 논평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논평 가운데 일부는 수호전이나 서상기 같은 명나라 때 소설들을 논평하는 대목에서 사기를 또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호전의 플롯이라든지 이런 내용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마천 사기에서 따왔다 라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마천의 내면 세계를 가장 잘 이해했던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문 저술,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해서 쌓인 그런 울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쪽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책을 쓰는 저술로 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남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심경을 긍정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성탄의 이 90여 편의 사마천 사기에 대한 논평은 따로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강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에서 역사책 속에서 풍자, 조롱, 구조, 익살, 유머 이런 것들을 동원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구런 가생열전에 대한 논평이 그 가운데서 단연백미입니다. 사마천의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애국 시인인 구런과 그 다음에 한 200년 뒤 넘어 지난 100년 좀 넘어 지난 한나라 초기 때 유명한 젊은 정치가였던 가의, 이 가의를 이제 존경해가지고 가생이라고 한 겁니다. 구란하고 가의 이 두 사람을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열전 한 편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본 거죠. 가의도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한나라 초기 공신들한테 시기 질투당하고 모함당해가지고 저 호남성 장사 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가의가 호남성 쪽으로 쫓겨가면서 구런 사당부와 무덤을 찾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 가의도 구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정신세계적인 측면에서 서로 교감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의 교감을 같은 열전에 편찬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비극이나 비운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삶하고 투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런과 가의 두 사람의 삶을 빌려가지고 사마천 자신의 눈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논평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제가 이제 30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멋진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자꾸 글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명나라 때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소설들이 다 명나라 때 나옵니다. 잘 아시는 저희 소유기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봉신방 또 뭐죠? 뭐 많던데. 유림에서. 예, 서상기도 아마 명나라 때 건가 그럴 겁니다. 이런 중국의 수호전도 마찬가지고 명나라 때 겁니다. 이 중국의 내노라는 금병매도 명나라 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명나라 때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이 김성탄에 의해가지고 명나라의 소설에 대한 논평과 이런 부분들을 사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깊이 있게 논평을 내줌으로써 쉽게 논단이나 논평의 경지와 수준을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청나라 때 소설 이론에 있어서 그 기반을 확실하게 닦아준 사람이 청나라 초기에 김성탄이라는 학자가 나옴으로써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와 문학의 차이 및 경계를 아주 절묘하게 밝혔습니다. 이 8글자로 밝혔어요. 이문운사요, 인문생사라. 이게 한문이 어려운 의미가 이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직역을 하자면은 문장을 가지고 사건을 운영한다,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문장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앞에 건 역사를 얘기하고 사마천 사기를 얘기하고 뒤에 건 문학을 얘기합니다. 소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실을 바탕 위에서 문장을 꾸미는 것이고 쓰는 것이고 소설은 문장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낸다. 허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공부가 깊지를 못해서 온몸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만 어렴풋이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김성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면 이게 지금 제가 시대순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연대순으로. 정조대왕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정조대왕이 사기영선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하는데 주도를 합니다. 35편의 문장을 골라가지고 사기영선을 이제 편찬을 했는데 35편 가운데 8편은 한서에서 골라냅니다. 나머지 27편이 사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기 130편 가운데에서 27편을 골라냈어요.
봉기에는 항우봉기 한 편으로 시작해가지고 회사공 자서 마지막 편까지 이렇게 쭉 볼락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왜 이 27편을 뭐 각각 내가 왜 항우봉기를 골랐으며 왜 내가 이장군 열전을 골랐는가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정조의 정확한 심중은 헤아릴 바가 없습니다만은 대체를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착잡하다. 뭐가 좀 많이 그죠? 예. 생각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봉기 가운데에서도 고조봉기가 아니고 항우봉기를 딱 끄집어낸 부분들도 그렇고 딱 하나 골랐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상국은 소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우세가는 장량입니다. 그러니까 소화하고 장량 같은 아주 뛰어난 재상을 원하는 그런 염원도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죠? 백의열전은 열전의 첫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워넣은 것 같기도 하고 쭉 보면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흉노열전을 골라냈어요. 흉노열전을 고르면서 묵특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은 뺍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세자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거의 똑같이 실었는데 그 부분을 빼요. 그리고 흉노열전을 골랐는데 조선열전은 빼버렸어요. 조선열전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제 115 조선열전이 있다. 사기에는. 그리고 그것이 1차 사례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열전을 뺐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자료도 없기 때문에 왜 뺐는지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물에 왜 다산정약용도 마찬가지고 실학자들이 다산정약용의 아방강력부 같은 우리나라의 강력에 관한 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영역이 어디냐, 폐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오면은 학자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대부분 다 조선 후기 때 다 합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좀 이따가 우리 이문용 선생이 와가지고 이제 유사 역사 얘기할 텐데 전부 다 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강단 쪽도 마찬가지고 제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언론,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개입이 됨으로써 아주 그 학계를 아주 오염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게도 자객열전, 유협열전. 자객열전, 유협열전 둘 중에 하나만 넣을 것 같은데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도 정조대왕이 문도 대단히 좋아했지만은 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죠. 무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또 자기가 겪은 삶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착잡해요. 정조대왕의 심경이 이 안에 다 쭉 깔려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짐작이 가능하고 또 화익열전도 집어넣었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화익열전까지 넣어가지고 정조대왕이 다양한 관심사가 반영이 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경이 굉장히 복잡한 심경 일단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기영서는 1795년 초부터 35편을 가려가지고 12월에 선정이 됩니다. 완료가 되고 잘 아시는 다산정약용하고 박제가한테 교정과 교감을 맡겨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97년에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정조대왕이 남아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정조대왕이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 교정 경험하고 있는 신하들한테 밤에 야식도 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서 아주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편찬한 것이 사기 영선입니다. 뭐 영선은 여러분들 사기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문장들을 골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기의 문장들을 정조대왕이 문체 반정의 일환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단의 붉은 깃발로 내가 삼고자 한다. 이때 우리나라 정조 무렵에 뭐가 유용하냐면 소설이 유용합니다. 폐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 다루고 있는 사극 가운데 보면은 뭐 음란서생이라든지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때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풍조가 태폐 풍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체 반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지 말고 사마천 사기 문장 같이 좀 깊이 있고 수준이 있고 차원이 좀 다른 문장으로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영선에 대해서 신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아니 책을 제대로 읽어야지, 130편 제대로 읽어야지 왜 골라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요즘 책들을 다 안 읽는데 그거 다 읽으라 그러면 누가 읽겠냐, 좋은 걸 골라서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굉장히 실용적인 현실적인 안목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사기 영선이거든요. 사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하고 더불어서 판소리 속에 나오는 사기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판소리 다섯 마당에 사마천 사기가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전문가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한 10여 년 전에 그 당시 전남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이 판소리 사설을 공부하던, 시조 이런 걸 공부하던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판소리 다섯 마당 그 바디, 가사 적힌 것들하고 뒤에 주석 달아놓은 책을 세 권을 들고 와서 저한테 주면서, 교수님, 판소리 다섯 마당에 사기가 인용된 건 모르시죠? 그래요? 적벽과는 뭐 당연히 삼국지 내용이니까 적벽과는 삼국지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다섯 마당 모두에 다 사기가 인용이 된다. 그래. 뒤에서 그리고 책을 봤더니, 진짜로 사기가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흥부전에 보면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훌륭한 재상이 생각나고 집안이 가난해지면 현모양처가 생각난다. 여기 흥부 마누라가 얘기해요. 그런 대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별하별 대목이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의 연락처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통화해서 성공을 했어요. 6월 달에 광주에서 특강을 이 양반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판소리 대목을 좀 소리 파일로 좀, 소리를 좀 가져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그 대목을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뺐습니다. 누구죠? 노신이죠. 중국이 낳은 가장 걸출한 문학가 가운데, 현대문학가 가운데 한 사람이 근현대문학가 가운데 한 분인 노신입니다. 이 노신은 중국 소설사라는 책도 쓰고 문학사도 쓰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20년 공부할 때까지 노신이 남겨놓은 사가지 절창, 그죠? 무은지 이소, 이 10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맨날 책에다 인용을 했습니다. 강의 때도. 사마천 사기를 52만 6,500자를 노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예요. 사가지 절창. 무은지 이소다. 갈아엎는 시다. 이소는 구런의 작품입니다. 시인이죠.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의 역사책을 이미 노래하고 시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여 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52만 6,500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압축된 거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노신 때문에 얻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20년 동안 맨날 이거 들여다보면서도 그걸 못 깨달은 제 아둔함을 항상 머리를 두들기긴 합니다. 늦긴 했지만 깨달았죠. 그래서 52만 6,500자가 많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사마천 삶을 뒤돌아보니 줄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죠? 49살에 궁영 자청하고 50세에 풀려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남은 인생이, 삶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3,000년 통사지 않습니까? 마냥 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은 줄입니다. 그것이 52만 6,500자라고 하는 압축 파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비유한 게 이제 압축 파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준 분이 노신의 사가지 절창이요 무은지 이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만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이자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이자 국가 부주석까지 지낸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이
사마천을 위해서 시를 한 편을 쓰셨어요. 60년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용문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사람 중에 용을 길러냈구나. 전례 없는 풍요로운 학식과 변줄자 없는 문장이야. 인재를 안타까워하다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고 그 기세로 붉은 무지개를 토해냈구나. 그 공과 업적 공자의 뒤를 이어 천추의 길이 남을 태사공이야 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사마천 제사 때 기념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지금 사마천 사당에 가면은 요게 비석에 그 친필로 새겨가지고 비석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이사님들 모시고 사마천 제사나 사마천 고향 가게 되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사진. 궁금해 하시라고. 자, 마지막으로요. 조나단 스펜서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중국식 이름이 사경천이야. 세징 치엔입니다. 여기 천자는 사마천 천자입니다. 네. 사마천을 대단히 이분은 주로 근현대사만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런데도 당신의 글과 이런 부분도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으로 삼은 역사학자는 사마천이에요. 그래서 문과 사를 일치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강의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재미있게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유머가 곁들어서 열심히 재미있게 강의를 한 양반이고 우리나라에도 책 많이 냈습니다. 천안문, 여기 반역의 책, 현대중국을 찾아서 아주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 이름이 중국식 이름이 사경천이고 사마천을 존경해서 여기 보면 방자오이라고 하는 방조영이라고 하는 요 학자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유명한 중국의 동북사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학의 기초를 내린 김육불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이름이긴 한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김육불의 손녀딸인 김안평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화교해요. 부인이 조나단 스펜서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이 방자오인 방조영의 장례식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런 조나단 스펜서 같은 학자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한정수 작가님께서 일본에 이제 잘 아시는 시바루타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일본에 시바루타로가 있었다면은 미국에는 사경천이나 조나단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사마천을 존경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간략하게 연대순으로 사마천 사당과 무덤을 정비하거나 또는 사마천의 문학, 사마천의 정신세계까지 깊이 있게 이해했던 김성탁, 그 다음에 무덤을 새로 만들어주는 후빌라이, 그 다음에 외국의 조나단 스펜서까지 해서 두 강의를 합치면 대체로 사마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될 것이고 일본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제 뒤를 이어서 한종수 작가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그러면은 사마천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분에 관한 대체적인 이야기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온 김에 다음 달 안내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달은 5월 28일 날 토요일 날 역시 2시부터 5시까지 안산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현재 주제는요, 내가 최애하는 사기의 명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게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5월 달 한 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130편 가운데 무슨 편을 가장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이걸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수합해서 대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 싫어. 내가 직접 할래. 한 30분 내가 직접 내가 가장 최애하는 사마천의 명편, 사기 명편 내가 강의할래.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이사님들이 각자 10분 이내로 여러분들 뭐 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언 명구나 사자성어 골라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 고사성어 대사전 작업이 이제 5,300매 정도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중으로 제가 끝낼 생각이니까 끝내고 나면은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다 하시면 제일 좋고, 그러면 이제 10분을 5분으로 줄이고, 그죠?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만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깐 쉬셨다가 준비하는 5분 동안 쉬셨다가 한정수 작가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